2019년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주식시장에 참으로 혹독한 한 해였다. 예측한 사람이나 예측에 실패한 사람이나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달랐는지는 알 수 없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서 투자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우리는 모두 발전해야 한다. 그 나이와 경험에 관계없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 방송과 글을 통해서 생각을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세 사람의 생각과 말과 글이 발전하듯이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 통찰이 깊어지고 행동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매년 모여서 생각을 나누는 우리 세 사람의 시도가 여러분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동완 프로님과 함께 네. 네. 빅히트라는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네.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뭐 이렇게 안기고 싶어요. 소름이. 네. 갑자기 덥네요. 네, 1부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 나눴어요. 맞아요. 네, 계속 궁금한 게 화수분처럼 솟아나서 네네. 계속 여쭤봤고 또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굉장히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어서 지금 오늘부터 김동완 프로님 덕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내년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총선이 있고 미국은 또 특은 대선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정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좀 이렇게 당선될 때부터 재밌었잖아요. 아무도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당선이 될 거라고 예측을 안 했었는데. 제가 그때 네. MBC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 서너 달 동안, 선거 전 서너 달 동안 한 10분 이상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어요. 예. 전화로도 하고 뭐 스튜디오에서도 하고 네. 한 명도 없었어요. 트럼프가 될 될 거라고. 것이다. 하는 1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을 두는 분이 제 주변도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딱 한 예. 명이 있었어요. 어. 딱 한 명이 누구냐면은 전문가가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양측 후보의 캠페인을 이렇게 두루 다녀본 분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한국 언론들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까지는 인정. 그런데 한 매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완전히 배제한 그걸 보고 나서 자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캠페인 현장, 선거 유세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은 그 열기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가면 적어도 2, 3만 명이 모아서 열광을 하는데 네. 힐러리 클린턴 진영의 캠페인에 가면 기껏해야 5, 6천에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명도에서 워낙에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읽고 그리고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CNN 같은 미국의 여론을 이끄는 주류 언론에서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때문에 네. 이쪽에 당위예요. 트럼프는 이길 것인가 안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트럼프는 이기면 안 된다는 그 당위가 맞아요. 그렇게 써지고 당위.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틀 안에서 학자들도 기자들도 쓰고 말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의 인터뷰를 끝난 다음에 저도 이제 뉴욕에 3년 살았으니까 뉴욕 현지에 있는 제 친구들 또 미국 사람들 또 저의 친척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비교적 그 중산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실물 경제를 막 체감하는 네. 나 또 부자 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그냥 몇몇의 그 오피니언 리더격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맞네요. 예. 네, 양쪽을 다 봐야 된다고. 그 정말 이게 함의가 담긴 정보냐 아니면 의도가 담긴 소음이냐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한번 했었잖아요. 2012년도에 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한국 갤럽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대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60대부터는 블랭크가 많은 거예요. 무응답층이. 근데 그들이 다 찍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사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랑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랑 맞아요. 예, 좀 완전 달랐고 그때 또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라는 게 그때 처음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나는 맞아요. 꼼수다. 근데 네, 거기서 꼼수. 나는 꼼수다가 거의 그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에 대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들이었는데 나는 꼼수다를 전혀 듣지 않는 40대 후반 분들은 전혀 다른 여론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이제 채워가고 있는 중인 네. 건데 결국엔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공약을 다 실천했다면서요. 와. 그러면은 네. 트럼프 생각보다 괜찮은데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을 뽑고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지라고 절망하는 시민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굉장히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11월에 미국의 이제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죠. 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2번 이상은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재임할 수 있는 그 선거인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선거예요. 물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든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내년 선거가 직전 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혹은 그 보좌진의 어떤 선거 전략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경제적인 의미에서 필연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8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는 세계화라는 시기를 거쳐서 살아왔거든요. 맞습니다. 세계화는 뭐냐면 사실 효율의 극대화예요. 예를 들면 분업 체제로 네. 인한 세계화를 하면 효율이 극대화돼서 우리가 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그 논리 구조가 세계화거든요. 예를 들면 신흥국은 제조업, 미국 같은 선진국은 금융 서비스. 이것을 서로 교환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선진국이 제조업 안 해도 된다라는 사고가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 한국, 대만 이런 류의 제조 강국들이 굉장히 급부상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내부에 들여다보면 그 세계화의 여파가 어떻게 되냐면 뉴욕베이스의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들은 엄청 잘 살게 됐는데 저쪽 그 예를 들면 오하이오라든지 뭐 미네소타든지 혹은 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엄청난 실업이 있었죠. 왜? 중국에서 수입해다 쓰니까 공장들이 다 문을 닫은 거잖아요. 그 관점을 트럼프가 부각시켜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네. 나 세계화 안 한다. 단적으로 무슨 슬로건이 있으면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취임사에서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방위비 5배 내라고 하는 게 네. 잘 살만한데 왜 안 내? 동맹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미국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세계화의 종언이에요. 네. 45대 대통령. 일단 세계화 중지. 그게 무역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고 미국 자국 제조 보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4년을 한 거예요. 그 4년 동안 주가가 올랐고 집값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은 당연히 한 번 더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높게들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왜냐? 세계화를 중단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미래를 밝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미국의 지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게 부자 나라라고 5배의 방위비 분담금을 물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미국의 국익에 맞는 일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 동맹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 사람은 반미 감정을 갖게 되고 중국의 경도되고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중국이 의외로 세게 버티는 거예요. 한번 세게 때리면 말을 들을 줄 알았죠. 일본처럼 혹은 유럽처럼. 그런데 듣는 것 같더니 우리 버텨볼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은요.
어찌 보면 중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문제의 제기는 트럼프의 미국이 했는데 그래서 거의 굴복하는 것처럼 관세를 매기고 중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그 전형적인 틀 속에서 한 1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그게 왜냐? 선거가 다가오죠. 미국 대통령은 어쩌다 공무원이에요. 이른바 어공이에요. 중국의 시진핑은 늘공이에요. 그러네요. 예, 임기도 없어요. 거의 개헌했잖아요. 예, 종신까지 갈 수 그쵸?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선거에 이겨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대통령이 이전에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의 지상 과제는 뭐냐면 선거에서 이기는 거죠. 대의명분 때문에 불출마? 그거는 초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몇 분 하셨죠? 네.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그 지지 기반 혹은 그 밑에 많은 자리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의 집합체죠.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걸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한번 여쭤볼까요? 노사 씨 어떻습니까? 스마트하고 공명정대하고 이런 분. 그렇죠. 네. 네. 트럼프에 대한 인상을 여쭤볼까요? 욕심쟁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상이에요.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 2008년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재선을 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에 2008년에 대통령 된 이후 바로 재선이 목표인 정치인이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한번 제가 몇 개 말씀드려볼까요? 백악관 복도에서 백악관 청소부 아저씨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그죠? 혹은 오사마 빈 라덴 그 사살하는 장면을 벙커에서 지켜보는데 현역 장성들을 메인 의자에 앉히고 자기 구석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들 그런 거죠. 제일 압도적이었던 게 개그맨하고 같이 기자간담회 네. 했던 그 장면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그런 행위들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네. 이중적일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죠. 그리고 위대한 대통령은 남는 거거든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향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부자로 만든, 미국 사람을 부자가 될 것처럼 만들면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어준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해요. 천부적 재능을 지닌 버블 제조자. 네. 숙명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버블을 만들거나 버블이 미국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으면 46대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숙명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약점이 너무 많죠. 나이도 70대 중반이 되죠. 두 번째 임기를 끝내면 80세예요. 네. 이거 대단한 약점이에요. 근데 되려고 그러는지 카운터파티인 민주당 후보들은 더 나이가 많아요. 네, 묘하죠. 네. 네. 그러기도 하거니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휩싸여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유권자는 없어요. 네. 단 하나. 오바마 때보다 내 주머니를 더 채워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미국의 중산층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경제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오바마 때보다 내가 더 잘 살게 됐다라는 생각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려면 뭘 올려야 될까요? 성장률, 직업 그런 것도 기반이 돼야 되지만 두 가지예요. 주식 가격, 집 가격. 미국 중산층은 절대 집 가격을 하락하게 만든 대통령한테 표 안 줍니다. 예. 여기 부동산 전문가 계시지만 저도 미국에서 모기지 30년짜리를 얻어서 집을 사봤거든요. 네. 예. 원리금 분할 상환 들어가면 그 이자 올라가고 집값이 빠지는 국면이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체크를 써서 부동산 모기지 회사에 보내는 순간
투덜투덜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를 낮추라고 미국 연준 중앙은행에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였잖아요. 그죠? 그쵸. 지금도 최고죠. 네, 부동산 네. 개발자.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해요. 하나는 은행원들하고 친해요. 어떻게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돈이 와야지. 부동산업은 레버리지 산업이잖아요. 네. 시행사니까. 네. 그 디벨로퍼잖아요. 네네. 건축업자가 아니라 디벨로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벨로퍼는 뭐냐. 자기 돈 100만 불 투자해서 110만 불의 소득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돈 100만 불 투자해서 1억 불의 소득을 내는 게 디벨로퍼잖아요. 네. 그럼 레버리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원을 굉장히 자기 옆 사람을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대해요. 자기 자서전 읽어보면. 하나는 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해요. 언론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죠. 예. 매수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협박의 대상이에요.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잘 아는 거예요. 미국의 중산층이 적어도 오바마 때보다 혹은 1기 트럼프 때보다 2기 트럼프 때 내 집값이나 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 나한테 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희망.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를 갖게 하고 거기에 투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버블이에요. 버블을 계속 만들어야지만 아주 편안하게 재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죠. 주가만 좀 빠지면 무슨 코멘트를 합니까? 미국과 중국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르면 중국을 겁박하죠. 네.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 사고 팔 때 어떻게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겁박하는 얘기를 하면 아 일단 여유가 좀 있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네. 엄청난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1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할 거예요. 네. 어쩌면 초반부에는 좀 덜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부터 세게 올라버리면 클라이막스에서 꺾어져 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9월부터 그 미국 주식시장이 급전직하로 빠진다고 하십시다. 그럼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물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완만하게 버티다가 피크를 치게끔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버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떠한 사람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집값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처 안 합니다. 실러 지수라든지 미국의 주요한 부동산 지수가 현격하게 빠져서 미국의 주택 소유자들이 이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가늠하는 이 선거고 또 미국 경제의 버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선거이면서 더 큰 의미는 이 세계화의 종언에 대한 추인의 어떤 과정이에요. 세계화 그거 안 해도 되겠네. 우리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당신이 맞았어. 이렇게 추인해주면 그 다음 4년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앙이. 왜? 훨씬 힘이 생기겠죠. 나 추인 받았는데 이게 중국 국민의 때려도 의지네. 된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만 잘 살기 이 정책 해도 된다는데 방위비 5배 아니고 10배 내라고 해도 되는데 교역이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세 나라 꽂으라면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뭐 대만, 한국 뭐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 경제 지금 추락 중이거든요. 네. 추락 중이거든요. 한국 경제가 거의 비슷해요. 수출, 뭐 경제 지표 이런 거 다 추락 중이에요.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트럼프의 반세계화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죠. 세계화에 가장 혜택을 본 나라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육이 세계화의 결과물이잖아요. 네, 교육의 증가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자산 가격을 계속 버블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굉장한 트랩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임기가 시작되면 이 반세계화에 대한 힘은 훨씬 더 탄력을 받고
그 8년을 거친 다음에 어쩌면 기조가 될 수도 있어요. 30몇 년 동안 이어졌던 레이건 80년대 중반부터 이어졌던 이 세계화의 기조가 꺾이고 이제 세계는 반세계화의 기조를 타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그러네요. 담담하네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난 트럼프가 좋아. 난 트럼프가 또 주가 올릴 거기 때문에 좋아.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사실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16년부터 트럼프에 대해서 공부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책을 쓰고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어느 순간 저보고 왜 저 사람은 반 트럼프의 진영에 섰냐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최근에 우리 방위비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나라를 대하는 그런 것들이 주식 올리는 거하고 관련 없어요. 그 기조가 그렇게 굳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거든요. 저희한테 조건을 잘해주는 것들은 중국 견제하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만큼 힘이 있는 나라긴 한가요? 일견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일견 전혀 그렇지 않기도 한데 미중 간의 갈등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네네. 하나는 그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선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하나는 패권 전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 패권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3, 4년 전에는 마이너한 시각이었어요. 소수 의견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게 다수 의견이 됐죠. 뭐냐? 역사적으로 1등 국가, 2등 국가는 항상 전쟁을 해서 승부를 냈고 대충 신흥 국가인 2등 국가가 역전을 하고 이 사람이 또 이 국가가 한동안의 패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아테네와 그리스의 전쟁 뭐 이런 거. 그리고 비근한 예로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의 경쟁. 네. 거기서 미국이 완전히 구소련을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해체가 돼 버리죠. 네. 그래서 네. 오늘날 러시아가 생기죠. 1980년대 환율 전쟁을 하면서 일본을 망가뜨려 버리죠. 법을 붕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존재감 많이 떨어진 그런 나라가 돼 있고 201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공교롭게 1970년대, 1980년대 중반, 2012, 3년도에 중국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 GDP의 딱 절반 이상이 됐을 때 미국이 들어가요. 전방위적으로 들어가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 안보 다 들어가서 망가뜨려 버리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지금 미중 관계를 보는 시각이 메이저예요. 지금은 그게 패권이죠. 그 선봉장이 트럼프라는 거죠. 사실 오바마 때도 그거 시작했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얼척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미국이. 나 한번 해볼게라고 그냥 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나 전면적으로 한번 해볼게 한 거죠. 그 몇 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몽. 중국몽. 중국몽의 반대가 뭐냐면 도광량해죠. 도광량해. 몸을 낮추고 칼집은 칼 안에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1대1로. 네, 1대1로 쭉 연결하면 미국 빼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네. 그죠? 아시아, 중동, 네. 아프리카, 유럽까지 딱 띠로 연결하는 게 해상로, 육로로 연결하는 게 1대1로잖아요. 미국 사람이 들으면 열 안 받겠어요.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한 게 뭔지 아세요? 알려주세요. 네.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진핑이 얘기한 거죠.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건 뭐냐면 한 산에 그 맹수의 제왕인 호랑이가 한 마리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예요. 산도 넓은데 저쪽 언덕에는 너 있고 이쪽 언덕에는 나 있어. 이게 두 마리가 이 호령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신형 대국 관계. 원래 한 산의 주인은 한 마리 호랑이여야 되잖아요. 네. 미국 너만 할 필요 없다. 그게 신형 대국 관계거든요. 대국들 간의 새로운 관계. 마지막 하나가 활용점정인데 이게 뭐냐면 제조 2025예요. 2025년 가면 첨단 산업에서도 미국을 따라 마실 거다. 이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하웨이 때리는 거잖아요. 예? 네. 거기에 뭐 스파이칩 심었다고 해서 막 때리는 거잖아요. 첨단 기술에 대해서만큼 양보 못 해.
왜냐하면 첨단 기술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군사력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통신 장비를 장악하면 그게 미래의 군사력이 되거든요. 그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거죠. 하웨이. 네, 회장 딸 막 구속시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거든요. 이 4종 세트를 한꺼번에 시진핑이 한 거예요. 와. 그러니 오바마 포함해서 트럼프 이건 민주공화 여야를 막론하고 저건 안 되겠네. 저건 좀 밟아줘야 되겠네. 그렇게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패권 전쟁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재선 전략과 패권 전쟁이 섞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패권 전쟁을 하는 게 재선 전략이 유리하니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권 전쟁을 하는 게 재선에 불리하면 안 할 거예요. 그쵸. 트럼프가. 네. 예. 근데 유리한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봉합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벌리니까 자기의 지지 기반인 농부 또 제조업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왜? 관세 25% 매기면 그만큼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콩 안 사가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팜벨트라고 하는 그쪽에서 원성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때쯤은 좀 봉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뭘 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전까지 파국은 없다라는 게 제 시각이에요. 왜? 표에 실질적인 표에 그닥 도움이 안 될 국면이 내년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한테 이겼다. 트럼프가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3선 없어요. 그쵸. 3선 없어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강경해질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그러잖아요. 나 선거 전에 잘 끝내. 나 되기 전에 끝내라고. 되면 호되게 당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어쩌면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응할 수는 없지만 사실 워낙 그 강대국들이어서 그 시나리오가 트럼프가 된다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쩌면 2021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 최근에 이 뭐 지소미아라든지 뭐 네. 일본하고의 네.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 들고 있잖아요. 근데 외교 정책은 사실은 국력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 미숙하다. 뭐 미국은 너무 잘한다. 일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계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객관화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반에서 짱 먹는 애하고 반에서 한 10등 하는 애하고 뭘 다툼이 있으면 대체로 거기가 이기잖아요. 네. 국제 관계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정말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대체로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커요. 아, 미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막 이런 생각들 그런 거 버려야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많이 바꿔줘야 돼요. 정신없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반에서 존재감 별로 없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존재감 있을 때 어떤 경우죠? 예상 밖의 행동을 할 때잖아요. 사고 칠 때. 네. 꼭 그게 사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성적으로 한번, 치고 나가거나 한번 네. 일진 짱한테도 한번 맞아도 한번 들이받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열공해가지고 뭐 한 30등 하던 친구가 한 5등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야, 저 포텐셜이 있네 쟤. 그 얘기가 뭐냐면 야, 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어쩌면 쟤도 좀 우리 그룹에 넣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친구들 몇 명 있었을 거예요.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근데 그 친구 지금 사회에 나와서 하는지 보니까 그 친구 떴던데? 이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라도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툭 쳐도 맞고 있던데?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지들끼리 뭐 뒤집다 싸우던데? 이런 이미지에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쟤들은 한번 건드리면 골치 아파. 저 건드리지 마. 그리고 쟤들이 하는 얘기가 지나놓고 보니까 맞던데? 어거지는 아니던데? 이런 인상을 가진 나라들도 있잖아요. 네. 사람들도 있고 회사도 있듯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예. 강하진 않죠. 네. 예. 사람 개개각각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네. 나라로서의 어떤 대외에 대한 그 어떤 힘, 어떤 내부의 어떤 응집력, 네. 이거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힘, 이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거나 강하진 않죠. 그건 국력하고는 완전 비례하진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력이 딸리거나 소국도 저긴 장난 아니야. 건들면 좀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 경영이나 외교 이런 쪽에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린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이에요. 그냥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선도해야 되거든요. 주도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아니 뭐 힘이 적다고 주도가 안 됩니까? 그럼요. 선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스파르타가 300명 갖고 이겼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정부 어떤 한계 정부에 주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외교 정책이나 안보나 경제 정책이나 통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진짜 그 북한 김정은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같아요. 그 진짜 조그만 나라인데 네. 미국이 거의 다이다이로 붙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그건 좀 구분하고 싶네요. 약간의 똘끼가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 책에서 약간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너무 반도체 하나를 믿고 예. 반도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좀 안일하게 대처해서 지금 좀 뭔가 대응할 거리가 없고 먹거리가 없다. 차라리 반도체가 이 정도로 안 잘 됐으면 어떤 걸 찾았을 수도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계속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주신 책이라고도 생각하고 네. 네. 어떻게 이제 빅히트를 만들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네. 예, 우리나라 수출의 작게는 20%또 많으면 25%까지도 차지하는 건데 그리고 세계 1위고요. 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만 잘하는 나라인지. 예. 중화학.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이례적인 나라예요. 네. 반도체 1등이죠. 그렇죠. 배 만들기 1등이잖아요. 조선도 조선은. 1등이죠. 조선 1등이죠. 네. 자동차는 1등은 아닌데 글로벌 브랜드가 돼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고전 중인데 남미를 간다든지 혹은 아프리카, 중동 뭐 최근에 들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점유율 1등이래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뭐 도요타와 경쟁해서 조금 처지고 뭐 GM보다 사이즈가 작고 그건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정도의 내수 시장을 가진 나라가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 혹은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프리미엄 가전 우리가 다 1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LG전자가 만든 세탁기가 월풀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그렇게 많이 미국 그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1등하는 나라예요. 네. 예. 그리고 어떤 나라도 중간재, 산업재, 완제품 혹은 서비스까지 다 1등 하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화라고. 다 분업하는 거거든요. 예. 독일이 뭐가 1등이죠? 자동차가 1등이죠. 네. 그거에 관련된 정밀화학 혹은 기계 이런 데 1등이에요. 예. 그죠? 네. 다 역할들이 있는 거죠. 일본이 세계 1등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잘 몰라요. 없어져 버렸네요. 네. 네. 도요타? 그렇죠. 예전에 소니 잘 나갈 때 소니만 1등 소니? 했었는데 예, 80년대. 소니 거 써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 좀 못 봤죠. 못 봤죠. 전혀 못 그런데 봤죠. 예. 산업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소니와 파나소닉과 히다치와 이런 것들이 기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 보이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왜소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과 함께 이 반도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역량은 정말 세계적이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보는 시각을 꼭 가지셔야 될 게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단기 사이클을 가진 산업이에요. 1년 좋으면 1년이 안 좋은.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2년짜리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 거거든요. 어. 반도체 경기가 슈퍼 사이클에 들어간 게 네. 2016년 말부터입니다. 끝난 게 언제죠? 2018년까지예요. 네. 올해 내내 그냥 추락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경기가 추락하기 시작한 게 2018년 12월부터예요. 11월, 12월부터. 결국 하락이 지금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사이클을 가진 비즈니스예요. 네. 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순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게 전 세계에서 디램을 제대로 만드는 나라 두 나라죠. 한국, 미국. 네. 세 개 회사죠. 디램을 네. 만드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마이크론. 예. 어떻게 이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 디램을 쓰는 나라는 한 200개 나라 되고 만드는 나라는 두 나라고 만드는 회사는 세 개인데 1등, 2등이 한국 거예요. 디램에 관련해서만 보면 어떻게 구조적인 불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성장하는데 빗 그로스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반도체는 영원히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메모리도 필요하고 저장 장치 필요하니까 그렇죠. 빗 그로스라는 측면에서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해도. 그렇죠. 올해 예. 주력 반도체 수출 제품이 우리 70% 가량 빠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출 물량은 20% 이상 늘었어요. 네. 가격의 하락이 반도체 수출을 줄이는 거지 물량이 빠져서 수출이 주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해보시면 가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공통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거는 마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아, 올해 오늘 통틀어서 보니까 작년엔 한 300만 원 남았는데 지난달에 300만 원 남았는데 장부 정리해 보니까 뭐 이렇게 알바도 더 쓰고 해서 250만 원 남았는데 이럴 땐 별로 타격 안 봐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지만 어떻게 해서 구조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난달에는 점심 때 저 손님이 50명 오셨는데 이번 주에는 30명밖에 안 오셨네. 이건 매출이 주는 거잖아요. 네. 사실 심각한 건 그거예요. 근데 반도체 매출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워낙 크게 다운돼서 그런 건데 그러면 왜 다운됐냐? 수요가 줄어서 그래요. 공급은 많이 늘려놨는데 그 수요가 준 게 어디냐면 PC, 스마트폰 이런 게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 나눈 그 플랫폼 기업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증설해 왔죠. 근데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사놓은 거예요. 네. 재고 소진 좀 하자 얘들아. 그 기간이 2019년도였던 거죠. 근데 아직도 재고가 좀 있고요. 그 재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도 있었던 거예요. 안 가져간 재고들이. 그러니까 양쪽의 재고를 소진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런데 재고는 소진되고 있는 거고요. 그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 그럼 이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 건가? 계속해서 저가로 뭐 조금씩 줘볼래?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요. 이 플랫폼 기업이 특징은 승자 독식이에요. 네. 각 섹터별로. 네, 그리고 구글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죠. 결국 경쟁해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안드로이드 아마존과 구글이 뭘로 경쟁하죠?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 데이터 클라우드. 1등이 아마존이죠. 네. 네.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2등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겼어요, 이번에. 제다이 프로젝트라고 미국 국방성에서 오더를 준 그 시스템이 가장 큰 수주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1등, 2등, 3등, 4등이 다 나눠 먹는 시장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이거는 1등이 다 먹을 수 있다. 큰 프로젝트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사양의 메모리와 CPU를 거기 넣어서 탁월한 서버와 탁월한 서버들이 모인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지 그게 경쟁력이잖아요. 네. 네. 그걸 누가 되냐 이거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돼야 돼요. 네. 갑자기 중국 업체가 될 수가 없어요. 고사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예요. 물론 2017, 2018년도에 그 초호황을 다시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냥 하염없이 추락하는 이건 거의 멈춰져 가고 있고 예.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내년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반도체 가격이 2019년도보다 덜 빠지거나 혹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 지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수출의 20% 이상이 반도체니까. 네. 사사. 그게 제 전망입니다. 네. 아, 네. 아유. 그러면은 자산 관리의 터닝 포인트로 5G를 기억하라 막 이렇게 책 뒷면에 적혀 있거든요. 이 5G 하니까 요즘에 네. 5G 관련주들이 엄청 떠가지고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책 때문에 썼던 겁니까 그럼? 그게 아니고 그 5G가 아니거든요. 네? 5G. 네. 그러니까 이니셜인데. 5세대 통신이 아니고 네. 어떻게 붙이다 보니까 네. 내년 경제를 관통하는 5가지 키워드에 네. 맨 앞에 영어 알파벳이 G였어요. 네. 그래서 5G인데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책을 안 사보실 거니까 예. 아, 제가 네. 간단하게 뭔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네, 네. 첫 번째는 기어다운이에요. 기어다운. 예. 뭐냐면 경기가 세계 경기가 감속한다. 우리가 기어업 할 수도 있고 기어다운 할 수도 있잖아요. 기어다운한다. 네. 미국 경기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다. 이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글로벌 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의 경기, 신흥국의 경기 또 그 안에서의 자산 가격의 그 어떤 양극화, 뭐 경제적인 불균형성, 그래서 그런 추세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임밸런스의 또 다른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던스 체인지,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의 어떤 이 통화 정책의 가이던스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미국 중앙은행이 조금은 덜 완화적인, 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년에 할 걸로 봐요. 네. 왜? 대선도 앞두고 있고 중앙은행 고유의 어떤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바라는 것처럼 계속 금리를 낮추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버먼트 파워, 통화 정책,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보다는 중앙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 어떻게 돈을 풀 것인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국면이다. 네. 이런 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앤 이노베이션, 그게 지금 말씀드린 팡 기업을 비롯한 이런 혁신 기업들이 전통 기업, 전통 산업이나 전통 기업에 비해서 어떻게 더 차별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전통 기업이나 전통 산업들은 어떻게 더 팔로우업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기어다운, 글로벌 임밸런스, 가이던스 체인지, 가버먼트 파워, 그로스 앤 이노베이션의 5G입니다. 네. 5G 관련주를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상세한 내용도 책에서 자세하게 다뤄주가 있으니까요. 음. 궁금하신 분은 이 네. 빅히트 한번 꼭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네. 야. 저희 말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네네. 이번 방송 2번 진행할 동안 예. 그냥 듣느라고 말할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고품격 도서방송이잖아요. 네. 고품격 경제방송이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야. 다독다독 하러 나왔다가 예.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너무 좋았고 자주 모셔달라고. 한번 이제 책 나오실 때마다 이제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엔 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우리 경제나 제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된 느낌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각성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어디로 해야 되는지 같이 머리 좀 모아보자. 우리 진짜 뭐 먹고 살까? 막 이렇게 회사 이렇게 주요한 분들이라든지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과 뜻을 모으면 우리나라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네. 예, 좋은 방법들을 또 마련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연말이잖아요. 네. 2019년 이제 정말 한 해도 우리가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은 해는 없는데 네. 네.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은 2020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로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신중한 판단이 있다면 2020년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 책의 부제인데 새로운 기회의 파도를 제대로 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이제 신과 함께를 왜 들어야 되는지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히트 책 정말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께 선물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빅히트 책 받고 싶으신 5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고요.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정성스러운 댓글 남겨주시면 빅히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5분에서 10분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5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야, 대장님 나오시니까 그냥 촉촉대네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책도요,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딱 네.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디자인이. 네. 네, 그럼 네. 이렇게 우리 소중한 김프로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나눴고요. 다음에 또 꼭 네. 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다음 주 책 방송 예고를 안 했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다음 주에는 다니쌤 출연하시고요. 네. 마흔의 동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직접 저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예, 저희 김프로님 아쉽지만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네. 예, 다음에 책이 빨리 또 나오기를 또 기다리고 아마 있겠습니다.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 방송이고요. 다음 주에 나오실 분은 이제 유튜브 중에서는 또 1등 방송이니까 저희도 3프로TV라고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저 구독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그리고 막 이벤트도 많이 하시고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고급져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